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성큼 가을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찬바람이 그렇습니다. 슬슬 불고 시원합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더 유지되기를, 네, 더 추워지지 말기를. 요거 좀 즐기고 지나가게. 예, 그래도 막 그러니까요. 낙엽이 훅훅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제는. 네. 자,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는 정치인 불러내서 눈풀이하는 유튜버라고. 저희 기자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마음껏 하세요. 예. 정치인 아니니까 괜찮죠?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상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회사들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댓글창에 안 올라와요. 네,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사인은 비밀 혜택 뭐예요? 그 비밀이어서 말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큰 틀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우선 비밀 혜택. 일단은 비밀이 중요하다. 제가 네. 보기에는 서경석 팬미팅 정도 해야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을 매우 챙기는 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다.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상품이고요. 앞으로 100만, 200만, 1000만 개 팔릴 때까지 취재 편의점이 계속 광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팬즈몰이고요. FANGMALL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기 때문에 크림을 또 챙겨 발라줘야 된다. 그렇죠. 네. 촉촉하게 피부를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불러내서 돈벌이 하고 있다. 네. 유튜버들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겁니다. 정치인 불러놓고 화장품, 갈비, 산삼 광고하고 있다. 저희들도 대기업 광고가 많이 오면 이런 광고 안 하고 싶죠. 오늘 목이 매네 광고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동아일보가 저런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네. 기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들의 신문을 들어보더라도 여러 기사들이 상단에 배치된 반면에 하단에 있는 광고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망한 광고가 너무 많죠. 아니, 물론 동아일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모든 다양한 신문- 면의 기사라는 게 결국은 언론의 비평 기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고용의 기능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되고 실제로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만이 또 충실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건데 유튜브도 사실은
땅 파서 이렇게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내용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텝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서 자양분을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보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균형을 맞췄더라고요. 진보 보수. 예, 박시영 TV도 하고 그리고 또 저 고성국 TV도 하고 근데 저는 보수 유튜버도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읽는지 뭐 흑염소 이런 거 하는지 몰랐어요. 네, 뭐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니까 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실 뭐 중간에 그런 출연진한테 뭘 물어보는 게 좀 민망한 일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앞에 놔두고 하는 것 자체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편집권 독립, 그러니까 질문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광고에 어떤 사주를 받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와는 분리돼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너무 그걸 또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또 뭐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매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싶죠. 예, 그러나 이제 서바이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서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겠다. 뭐 과도하게 네. 뭐 이를테면 뭐 무슨 그 대형 사회적 참사가 네. 터졌는데 이제 그건 뭐 다루지 않고 뭐 이상한 광고를 읽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상당히 저는 매체로서의 그렇죠. 자기 기능을 예. 못하는 거다라고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필요하긴 측면이 없지 않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방송만 해서 그 프로그램이 온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고 출연진도 섭외하고 또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자선 사업가처럼 누가 후원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력 갱생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정말로 생존투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기성 언론에 존재하시는 분들도 기자들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잘 돼야 되겠죠.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할만한. 그러니까 핵심은 편집권 독립이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예, 없는데 예. 우리가 이 광고에 영향을 받고 해야 될 질문을 안 한다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업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 별도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의 연동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혹은 방송에 앞뒤로 붙어 있는 광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뭐 기업에서 로비 받아가지고 기사 쓸 거 안 쓰고 세게 쓸 거 줄여서 써주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업 현장에서.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중소기업 광고 저희가 대기업 맞아요. 광고 네. 샘표 한 장 하나 왔어요. 그마저도 빠졌어. 네, 근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서로 간에 어떤 그 업역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이런 그럼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대목이 있으면 저는 100%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를 가지고 마치 뭐 니네들 정치인 불러다가 뭐 이런 거 먹이고 이러면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야? 마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정치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독하도록 보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비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네. 혹시나 광고주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그 영세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의로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매출 증진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적인 동의하에서 예.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저는 더 걱정이 되고 앞으로 편의점에 더 많은 광고를 부탁드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그죠? 만세. 네. 만세. 예, 저희 저희 이제 광고 요정. 광고주 분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안 가시기를 예.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들께 예. 간청드립니다. 솔직히 예. 말해서 예전에 이런 매체 광고하는 거 주저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언론에 광고 주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예, 예. 초창기 한겨레 신문도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 그럼요. 경향신문도 네.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버텨내온 세월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착한 보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저렇게 걸어놓고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착한 보험 사장님께서는 정말 취재 편의점 같은 매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아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후원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걸어만 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착한 보험은 그러니까요. 진짜 더 착한 보험. 네, 죄송합니다. 더 착한 보험. 예, 예. 그냥 착한 예. 보험이 아니라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저희 같이 영세하지만 제대로 취재해서 권력이나 자본에 굴하지 않고 필요한 발언들 따박따박 하는 매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주시는 정말 작은 기업, 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이해도 필요하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 취재하실 때 저희도 좀 취재해 주시면 좋겠다. 전화 주시면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저희한테 물어보면 너무 기자 입장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기사가 기사 안 안 돼. 될 수가 있어. 힐. 일면에 못 갑니다. 저희가 통화했으면 아마도 이 그렇죠. 기사가. 일미 네. 못 가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세게 주말이 아니죠.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세게 논의가 된 게 이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필리핀과 맺었던 EDCF 차관을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중지 명령을 예.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페이스북에 또 한바닥을 썼어요. 권성동 의원. 네, 그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도 어제 보고가 됐죠. 예. 권성동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나온 이 충분한 증거로도 구속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또다시 우리 사법개혁의 이야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물론 함부로 예단했다가 한덕수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 구속 안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JTBC 어제 단독 보도 보니까 1억 전달과 예. 관련해서 네. 문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휴대폰 바꾸고 차명폰 쓰고 요것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결정적으로 딱 걸리는 거는 택배 기사님. 그렇죠. 증거인멸 네. 결국은 네, 다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다 통화를 다 하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와중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불화살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숱한 뇌물 사건의 공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 지금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금품이라는 것들을 정치인한테 공유할 때는 굉장히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언제 어떻게 줬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는 경우가 드문데 권성동의 그런 그 범행 같은 경우에 적어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부분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이 되는데요. 네. 2022년 1월 5일 대선 전이죠. 서울 63빌딩에 있는 중식당 백리향에서 만나서 돈을 건넸다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인 것이고 진술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이어리에 서포트 1억 원이라는 취지의 기재 내역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현금 다발 사진이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의 와이프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그런 그 현금의 사진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영호 씨가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을 만난 다음에 보낸 문자 메시지, 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동석했으나 현금 전달한 과정 못 봤지만 동석했던 사람들에게 사후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층적으로 입증 증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술과 물증이 결합돼서 사실상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데 하등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관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영장 사유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인데 상당히 소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막 속보가 엄청나게 들어와 네.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일 저녁 6시 30분 귀국한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내일 대통령 그러니까요. 취임 네. 100일인데 어쨌든 내일 저녁에 더 땡긴 것 같네요. 취임 100일은 금요일이고 하루 당겨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일째. 아 그런가요? 그렇죠. 100일이 나는 그렇게 12일. 알고 있는데 예, 다시 11일이 한번 100일로 알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아. 목요일 날 11일 목요일이거든요. 시작한 당일부터 세는 거니까 네. 6월 4일부터 맞아요. 카운트일 것 아,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검찰청 폐지도 77년이냐 78년이냐 48년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각사마다 네. 77년과 판단이 78년 달랐죠. 판단이 네.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일 저녁 6시 반에 귀국을 하고요. 네. 중국과 일본 노동자도 동승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길에 같이 태워오네. 그러니까 그 야, 정도로 지금 미국이 얼마나 네. 이 소위 말하는 그 단속에 나서 있는지 그리고 네. 추방 이슈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니 장면인 근데 것 진짜 같은데요. 이 동북아 3국 가운데 우리가 배포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타. 전 세계 예, 태워가지고 가는 길에 다 네. 같이 가자. 예, 니네 다 타. 야타 이거 네.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뭐 니네 나라는 니네 비행기 타고 와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는 길에 중국 인도적 차원에서. 예, 네.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 일본 노동자들까지 싹 다 태워서 온다. 이거 진짜 우리 정부가 잘 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값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LG 엔솔에서 부담하는 아, 것으로 LG 전 엔솔에서? 세계는 아, 그렇구나.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죠. 예. 원내대표가 내란 특파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래서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홀로 독재당 폭주를 멈추고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와라. 이런 주장을 하고 뭔 있습니다.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어제 말을 하고 보니까. 싶은 건지 잘 네. 모르겠고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내일 특검에서 소환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집에서 뭐가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나왔죠. 예, 금거북이 네. 포함해서 까레띠의 롤렉스 까레띠의 시계가 네. 나왔습니다. 폐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막내 폐물이라면서요. 자기 그 폐물도 아니고. 국내에 없는 국내에 또 이제 없는. 남동생의 폐물이라 주장을 하고 말레이시아에 네. 있는 그런 동생의 폐물이라는 건데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지아는 너무 잘 된 것 같네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정말 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다음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분들의 재입국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비자 왜냐하면 문제. 예, 이제 그 앞으로 근데 이게 안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가려고 할 것이냐. 당장 저 같아도 불안해서. 쇠사슬이 웬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그 불법 구금인데 사실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기조 변화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되게 놀라운 일 아니라고 모두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근데 그건 사실 우리 정부의 탓이기보다는 미국의 변한 기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좀 남아 있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이른바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백인 몇 프로, 흑인 몇 프로, 아시아 몇 프로 뭐 이런 쿼터 같은 게 당연히 있고 네. 너무 장애인, 비장애인 당연히 배려하고 성소수자 소수자 배려 당연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사회에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불법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저임금 노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노동력이 가지 않아서 집담한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야 뭐 그런 걱정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심각하고 지금 그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텍사스도 똑같은 그러니까 어스틴에 이제 맞아요. 삼성이 네. 이제 세게 들어가는데 예. 여기도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실제로 오지 못하거나 왔다가 도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전반적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나갈 때 이스타라든가 B1, B2 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취업 비자의 폭이라는 게 너무 문호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자를 선택해서 편법으로 일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민국의 단속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결국 미국에 그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가서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만 트럼프 행정부인 것이 아니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일치하는 단점 정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한미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조건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개방의 룰이 깨지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미국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도 얻어낼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주는 만큼 받고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일할 때는 이런 불이익을 절대 보질 않을 만한 비자 발급의 확대라든가 노동이익을 우려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신호라고 보는 것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같은 비행기 편이랑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 더 남아가지고 루비오 국무장관과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데려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발표까지 나온다면은 네. 이번 위기야말로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개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 협정을 맺어서 비자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맹국인 유일한 동맹국인 나라의 국민들이 가서 이렇게 저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인권 예, 그럼요. 침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즉각 대사 조치해가지고 난리 피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네?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미국 정부에. 아니 그럼 당연하게 이건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이 항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 참. 정말 당황스러움과 이 변화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제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중에서 관광 비자로 해서 일하고 있는 영어 강사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호 조치 해볼까. 대치동 한번 갑시다. 뭐 그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험악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의 발생 자체가 그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비자 쿼터를 자꾸 안 내주니까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부터 좀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가 하는 것은 미국 사람 뽑아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의 지금 효율이 나지 않고 있어서 예.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도 그러니까 좀 본인들을 미국에 돌아봐야죠. 숙련 노동자가 있으면 미국 숙련 노동자를 아니, 그렇죠. 쓰겠죠. 네. 기업이 당장 여기서 데려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가서 나사도 조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 시대고 노동 주권을 존중하는 시대, 노동자가 장관이 된 김영훈 장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전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분들이 조지아주에 있는 그 LG 엔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네.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변 분들이 전해주는 전원을 언론들이 취재한 것인데 이교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대로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싸한 집과 자녀들의 교육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분들은 단기간 나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뭐 그 쉽게 펜션 같은 데서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열악한 거주 조건에서 정말로 그 솔직히 머물고 있는 댁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분들은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잠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맞습니다. 성찰하고 예.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열심히 일할 만한 대체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했다면은 훨씬 더 거기 현지에서 고용하기가 쉬웠겠죠. 네. 한국 사람처럼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게 될 측면도 없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오픈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 오픈 현실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짓고 뭔가 하기 좋은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당장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이런 곳들이 대체제가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IRA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팔 비틀어서 공장을 짓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적어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네.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사실 굉장히 미국이라는 일국적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시정 자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국이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정도밖에 말 못 안 하는 것이지 네. 정말 심각한 것이 맞습니다. 네. 아, 네. 김은지 기자 뭐 대안의 인스타 안 질서를 나오게 안 내가 이거
김치 이거 잘라야 돼요. 큰일 났는데. 장윤선 선배가 못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니 출입 비자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될 정도잖아요. 이거 여기 김은지 편자 잘라야 돼. 큰일 난다 이거 비자 안 나온다 비자. 아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자유로운 미국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 더 했다가는 다 미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바로 국내 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송원석 그 원내대표 발언 이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군주, 일당 독재, 일방적 폭주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분 왜 이러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건가요?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네. 그렇게 리드만 들으니까 세상에. 전 정부가 생각난다라는 생각은 당장 떠오르긴 이분도 하는데요. 윤 어게인이군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참 그 너무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그러니까요. 장도혁 대표만 하더라도 이런 주장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장동혁 대표도 사실 한창 전당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왔다 갔다 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변신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런 역할 나눠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로 종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야당이니까 정부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과거 제대로 본인들은 청산한 거야? 혹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했니?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설득력을 좀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이 얘기 보니까 그 야당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장도혁 대표가 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교섭자체 대표 연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어제 그제 만나가지고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원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우리를 내란 세력을 몰아가냐 그랬는데 그보다 더한 얘기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고 나와서 심지어는 그 협치를 하자고 한 대통령을 상대로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어리석은 군주에 빗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민생 협력이라든가 제도 개혁의 협력을 하려고 하던 민주당도 네. 멈춰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극악무도한 언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네. 도저히 이제 그 소수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또 정청래 대표가 역대급 망언에 대한 그 주인공을 찾겠다라고 나섰어요.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귀를 의심했다. 제 연설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소리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뭐 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립 대치를 하게 되고 근데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도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연히 갈등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 속에 국민의힘도 복무하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안 풀리니까 자꾸 뒤에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씨와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부가 다 잘할 수 없고 늘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야당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앞 단추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과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본인들이 보기엔 정당한 비판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 연설문에 정말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 그 고스란히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그 격언을 잘 되새겼더라면은 이런 파멸을 불러왔을까? 뭐라고 했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추락. 예. 누가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서울구치소에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잘 알면서 네. 왜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온전할 때는 대통령실을 견제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하다못해 지금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은 끝이 나지 않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 정부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의아한 인사는 하나같이 김건희 씨 손을 탔고 심지어 거기에 돈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당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였던 국민의힘은 자유롭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와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V제로인 거 다 알면서 또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숙부터 시작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으면 훨씬 더 뭔가 그러니까. 들렸을 것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방송 패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의원이 코미디다 코미디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친한계를 저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 심지어 그 명단 같은 게 짤로 돌았었어요. 네, 얼굴을 맞아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못 못 나올 거다. 거다. 근데 거기 아마 김용태 의원도 제 기억에 얼굴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민의힘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이게 패널 인증제라는 발성 자체가 너무나 네. 이제 참신하다 못해 어거지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라는 게 사람을 섭외할 때는 우리도 이제 그 방송에서 해보지만은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맞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국민적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고 고르는 게 패널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사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패널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민들 보는 여러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버젓이 내놓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널들을 선변적으로 불렀던 건데 본인들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그 패널들의 확장된 스피커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느냐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억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실제 하네요. 저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김용태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김재섭 의원도 있고. 네, 저런 짤이 어제 네, 보이더라고요. 저런 짤이 어제 네, 이제 뭐 많이 출처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이제 저런 짤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금 내부가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친한계 뭐 또 과거에 찐윤, 원더 찐윤 뭐 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게 단결된 상황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패널까지도 조율하려고 하는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게 망하는 테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과거에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 중에서도 맞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예 공문을 보내려고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 그랬죠. 그렇죠. 예. 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해진 게 장성철 소장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보수 참칭 패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진보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성향과 어떤 정치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당에서 정말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이게 인증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은 가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이 안 좋은 태클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국힘 인증 패널이면 제가 뭐 이게 KH 마크라도 붙이고 나와야 되냐 이게 무슨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국힘 인증 아니 그리고 KH 뭐 인증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뭘까, 진짜. 이러면 윤석열을 접견할 수 있다 없다 OX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OX 이 사상 내란이다 아니다 OX 그러니까요. 사상 검증인 사상 거예요 검열이라고. 그게 표현과 예.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가 다 있는 예. 것인데 예. 정말 딱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김건희 그래서 씨가 전두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V제로라고 생각하냐, OX, 뭐 정말 거기에 대한 뭐 예. 어떤 것까지 정말 시험을 쳐가지고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럼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다른데 그분은 어떤 마크를 갖고 나오시는 건가?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굉장히 주홍글 일관되지도 씨처럼 않아요. 이마에 뭐 무슨 마크 써붙이고 나는 국민의힘 인증 패널입니다. 그러면 비인증 패널은 뭐 없고 이게 그 언론사에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코미디고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이거야말로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인증 마크 붙여가지고 네. 예, 딱 본인들이 배지 달고 비판하는 나가고. 권위주의 국가의 모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좀 황당한 생각인데 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기저에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 방송의 지형들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일 텐데요. 그게 왜 안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패널이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그렇습니다. 비판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예. 너무 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예. 이렇게만 고치면 D가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단순하고 잘못된 판단이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웃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비판과 비난의 대상만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최소 20만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리해서 국회에 와 있는 분들인데 그 품격에 맞는 정치를 좀 정치의 내용을 가져가 줘야지. 저렇게 그러니까요. KS 무슨 인증마크 붙여가지고 친환경 인증마크 붙여서 방송 토론에 내보내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거죠.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느냐 기가 막혀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된 건데 윤석열 면회 때 폰을 강희구 네. 부속실장이 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반려견을 보여주려고 가져간 거다. 해피야 조인가요? 뭐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피와 조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작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경호처 취재를 한 네. 내용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면회를 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남동에 있을 때 그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 2차 체포되고 3월 7일 날 구속 취소되기 전까지 예. 그때 CCTV를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네. 들통이 난 건데 그 당시에도 사람이 아닌 존재가 면회를 갔다고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야 그러면 아니,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일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그러니까 2월 21일에 갔다는 거죠.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갔고 그 자리에 사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태에서 해피와 조이라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선물한 국견이죠. 네. 그 이제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부를 전했다는 건데 일단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피와 조이가 나오고 강아지가 등장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지만. 형 집행법상에 만약에 구치소장이 허가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법무부가 진상 파악을 한 이후에 바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것은 그냥 쉽게 징계 사유가 아니고 법률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동료 재소자들의 형평성 문제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혜를 구치소에 있는 동안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인데 얼마나 구치소 생활이 편했으면 보고 싶은 강아지 사진을 보겠다고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의문이고 그 대화의 내용을 전체 우리 국회에서 회의록 공개하듯이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얼마나 호화로운 수감 생활을 했는가는 그의 언행에 다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하나같이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뿌리와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실재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장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소장까지 교체해가지고 인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당신들이 와서 해라. 우리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도 8번이나 불출석했죠. 네. 그다음에 특검 수사 일체에 응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지난 겨울에는 구속 취소되어서 그렇죠. 나오기 네. 전까지는 말씀 주신 대로 호화로운 생활에 뭐 면회도 이렇게 하고 저는 음식이 또 이분이 음식에 진심인 분이라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전용기 안에 참이슬이죠. 아, 그 참이슬 페트병. 페트병을 페트병. 싣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운영관이 관리하는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뭐 정말 필요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어떤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뭐 손톱깎이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맞아, 소모품들. 네, 소모품들도 있던데 이제 거기에 소주가 중요한 체크 목록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 야 강아지 좀 데려와봐라든가
야 그거 술 좀 가져와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막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정말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놔주는 그 과정 모든 것이 본인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고 주변도 그런 식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불편함, 물론 본인 일상에선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봐주고 편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라고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탄핵을 가결시키고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왔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좀 들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개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면회를 갔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와중에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대비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보면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웃긴 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포복절도할 일인데 네. 그 수행실장이라는 분이 그 전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간 자리에서 윤석열의 워딩 기사에 나오기를 네.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 아니 강아지가 위축이 왜 됩니까 이게 지금? 미치겠다 갑자기 진짜. 이게 멘트가 나와가지고 위축 강아지도 위축 정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아지의 위축까지 걱정하는 정말로 세심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네. 강아지의 위축은 걱정하고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강아지가 내가 감옥 가가지고 나를 못 봐서 위축되는 것은 아니야? 걔네들 위축되지 않게 잘 다독여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는 작년 11월 달에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던데 이제 너무 커져서 기르기 힘드니까 옮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한 그런 윤석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좀 네. 황당하다라는 거 플러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관저에 있었던 개수영장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정도로 아꼈으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네. 뭐라고 할까요? 그 분수라고 하는 것은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영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기도 합니다. 예. 이 모든 중심에 반려동물들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칸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전직 검찰총장이었고 이걸 밀반이 폰을 가져왔던 강희구라는 사람도 검찰에서 오래 복무했던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에 오래 복무했던 사람들이 교정 당국의 업무 수칙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숱한 피의자들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평소 성행이 늘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예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게 덮어놓고 명품을 수수한 겁니다. 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이거 받았다가 큰일 나 쇠고랑 차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못 받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뭐 남편이 검사인데 뭐 남편이 중앙지검장인데 뭐 남편이 총장이야. 세상에 남편이 대통령이야. 막해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는 살다 검사 할인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영부인 할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쉐린 콘스탄틴도 그때도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뭐 특권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저걸 특혜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네. 한데요. 정말 온갖 꼼수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심지어는 저것 아니 때문에 직업 따라 할인해줘요. 기자 할인 있어요? 없잖아요. 당장 아마 김영란법으로 신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100% 드는데 신고되죠. 그러니까 저게 말이 할인이지 사실 그냥 이것도 약간 시정잡배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현금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 들키기 위해서 애써 하는 것들인데 굳이 또 검사 할인을 받아가지고는 들통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이 어떤 B급 시나리오에 정말 우스꽝스러움과 어설픔을 그러니까 네.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검사 할인이 뭐야 무슨 얘기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그 유명한 김상민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씨가 꼭 챙겨주라고 했던 그 김상민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한테 이호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면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검사 할인을 받아가지고 싸게 산 겁니다. 1억 4천인데 1억 2천.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싼 돈이긴 예. 한데 심지어 지금 이게 위장 논란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김상민 검사 개인 돈으로 이거를 샀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갑자기 의문이 들죠. 스폰서 검사가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 존버킹 이 사람한 존버킴, 지금 존버킴. 봉지욱 그 기자가 밀고 있는, 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지금 코인 관련된 그 뭐야 차량 리스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돈일 리는 없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검사 할인까지 받아가며 그 저기 법조 오래 출입했으니까 네. 법조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초동 근처에 식당 가면은 네. 가끔 할인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주고받을 때 검사 할인 받는다는 것은 네. 상상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현직 검사 신분인데 네. 예를 들면은 아니면 갓 퇴직한 검사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사업가한테 그림을 사는 과정을 부탁을 해가지고 네. 본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오빠한테 이제 그 돈을 대리구매. 받고 예. 대리구매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런 본인의 서사에 따르더라도 중간에 그림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본인 몫으로 할인까지 했다는 게 과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세상의 비밀로 남아서 자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증이 없었다라면은 과연 이런 일을 대범하게 벌일 수 있었을까? 이건 역시도 아까 이제 휴대전화를 반입했던 윤석열과 광희구의 행태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을 과연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네. 법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너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 하물며 뻔뻔하게 뭐냐면 김상민과 윤석열의 태도가 진배 없는 것이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특검을 상대로 했던 태도 내가 검사 생활을 얼마나 해봤는데라는 그 우스갯소리와 김상민이 어제 사실은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하는 예. 얘기가 내가 조사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확증평양 운운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라는 게 너무나 닮아있고 그 뿌리가 바로 그 조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댓글창에 이게 뉴스공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한겨레 단독으로 나오는 것도 웃김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공장에서 먼저 보도를 했던 모양이죠. 주진우 기자가 이제 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래 취재해가지고 아.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군요. 검사 할인을 받은 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본인 취재를 이야기했는데요. 또 오늘 뭐 레거시 미디어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한겨레가 처음 네. 보도를 하다 보니까 단독을 갖다 붙였나 서로 싶기도 다들 하고요. 단독이라고 자기 회사 단독일 수 있습니다. 예. 한겨레에선 처음 썼을 테니까. 예. 여하튼 그런 내용 설명 주셔서 제가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살다 윤석열 시대에 별의별 꼴을 다 보는데 그 중에서 검사 할인도 진행이 되었다. 영부인 야. 할인, 검사 할인 다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태가 그러니까요. 진짜 다 썬데이 서울감들 아닙니까? 뭐 소주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게 결국은 이게 썬데이 서울에만 나오면 아, 다행인데 그 진짜. 외신들도 사실 김건희의 메간매직 행태나 김상민 이런 행태를 예. 다룰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아까 EDCF도 나왔지만 EDCF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87년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다음부터 개발도상국들을 차관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자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네. 개발도상국 수준도 아니고 네. 저개발국 수준의 미치는 정도의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다룰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K-팝의 나라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내부는 굉장히 처참할 정도인 겁니다. 네. 노인 빈곤 세계 1위, 네. 노동 시간 가장 긴 나라,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1위, 뭐 이런 우리의 아주 그 슬픈 산업 산재 또 사망 1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시대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상처난 부분들을 좀 아우르고 어우르면서 좀 정상 국가, 그러니까 진짜 선진국. 그럼요. 예, 뭐 내실까지 다 채우고 진짜 조국혁신당 주장에 따르면 사회권 선진국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실을 진짜 네, 내실을 네. 튼튼히 채우지 않으면 저 나라는 돈은 많고 뭐 K-팝 이런 걸로 하는데 아이돌도 기르는 방식이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자들도 그러니까요. 네.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그럼 그 사람 얘기가 맞네. 그 공화당 정치인. 신고한 조지아주에서 신고했던 극우 정치인 극우 말씀하시는 정치인. 거죠? 그 사람들 노예적 브레넘인가요? 상황에 예, 브레넘. 이름이. 예, 토리 예. 브레넘. 거기도 예. 토리네. 토리 브레넘. 예, 그 사람이 그런 주장했잖아요. 노예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아유 참. 진짜. 창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자고 새롭게 좀 나아가자고 하는데 그 발목 잡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으니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은 맞아요.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행태는 대단히 후진적인 겁니다. 이 엇박자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조태용 원장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것 같아요. 네. 계엄사 수사본부에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정원 순회회의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결의 단독이에요. 윤건영 의원이 또 네. 많이 또 이거 맞아요. 관련된 네, 얘기를 윤건영 하고 의원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예, 출연해서 예. 설명도 했습니다. 예, 예. 네. 결국은 이게 보면은 그 조태용이 사실은 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2차장 산하에서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조사국 문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조사국 문건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계엄이 이제 발발한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얘기는 결국은 가장 핵심이 체포하고 조사하는 합동조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합동조사본부에 조사국 직원들을 파견한다라는 게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계엄에 절대적으로 복무하고 찬동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조태용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비상한 계엄에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사람 아닙니까? 국무회의가 사실은 정식으로 소집되기 전에도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때도 갔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태용의 죄과는 가볍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보다도 중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이 문건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좀 하게 됩니다. 그 CCTV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넣고 있는 네. 게. 그러니까 정말 다 잡히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그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다 계엄 지시서를 그러게요. 받아놓고 네. 국회 나와서는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뻔뻔합니다, 그 뻔뻔해. 최상목이 네. 이제 결국 제출한 문건을 보면 숫자가 7인가요? 8번. 8. 그래서 그 앞에가 있었을 거다라는 네. 저희가 그때도 이제 네, 추정을 맞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네. 나눴었는데 네. 결국 그런 추정들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총리 있다. 이하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8만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네. 하는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저는 같고요. 8 이후 뒷번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장들은 없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꼼꼼한 계엄 계획이 맞습니다. 있었던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전 단수까지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어휴, 경향신문. 예. 어휴. 네. 그리고 다 조태용 죽을 관련해서는 뻔했어요, 하나 더 진짜. 짚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예. 잠깐 잊고 있지만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증거로 나와가지고는 네. 잠깐 논란이 된 바가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것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내란에 어떻게 기여하고 혹은 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이 조태용 수사를 정치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이 조지아주 구금 사건을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서 진짜 웃겼어요. 조태용 같은 그 대미 인사, 그러니까 훌륭한 미국을 잘 알고 미국통.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조태용 같은 사람은 지금 특검 수사 받을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로? 그런 주장을 예, 자기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보지도 못했네요. 예.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또 하는 걸까라는 의아함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기에 덧붙여서 개혁신당이 700조 원이나 퍼주고 얻는 게 쇠사슬이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지아 현장을 국내 정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 건데 억측이죠, 억측. 그리고 그거는 바이든 때 말씀 주신 대로 2022년에 그럼요, 그때, 현대차 예. 공장 지어달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고 그때 일자리가 8,500개가 생기게 될 거다라면서 바이든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을 했었던 곳이고 네.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보자면 조지아주 자체가 스윙보터 지역이어서 거기가 한 번은 공화당 한 번은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리 브레넘 씨가 이렇게 자작극 형식으로 한 측면도 있다라는 게 이제 조지아주에서 흘러나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개혁신당은 마치 예. 이재명 정부와 조태용이 없어서 생긴 문제. 문제인 것처럼 조태용이 특검을 불려가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간단하게 네, 좀 적절치 다음 못하죠. 지방선거에 조태용 영입해서 내세우면 돼. 서울시장 내세우세요. 그냥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자신 그럼 있는 되겠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네. 아니 조태용이 사실은 미국과 인연은 많죠. 왜냐면은 그 주미대사관 제가 알기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네네. 했고 북미 뭐 국장도 하고 뭐 이렇게 북핵 외교 관련된 기획단장도 하고 해서 네. 미국과 인연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 시대에 조태용 하나로 뭐가 해결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렇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그러니까, 그걸 네. 섞어가지고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수사 대상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명태균 저기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여기는 특검에. 내란 특검. 예.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이 상황을 되돌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안 된다 그 방향으로. 예, 그 방향으로 안 간다. 국민들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한다고 낱낱이 깨집니다. 바로 깨지지 않습니까? 김은지 기자한테. 그런 정치는 엄두도 내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예, 경향신문 단독인데 계엄의 그 밤에 특검이 그 주목하고 있는 게 있으니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했는데 추경호 의원은 당사로 집결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당시에 의총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이렇게 계속 바꿨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특검팀이 이제 주목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고소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뭐 때문에? 아니 그랬죠? 왜냐하면 그날 분명히 저는 봤어요. 또 고소할라. 네, 또 고소할라. 아 그때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 보셨다고 저도 12월 3일쯤에 네. 저희가 방송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방송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12월 4일이 수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개엄 다음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맞아요. 장윤선 기자가 거기 앞에 보고 왔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나가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미자 의원을 보셨다고 네, 말씀하셨던 저도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직접 본 사람한테 왜 고소를 하죠? 그게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진- 허위사실 사진 명예훼손. 찍어놨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는 한 그때 게. 국회의장 인터뷰 과정에 제가 목격자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장윤선 진행자가 본 그 장면이 네. 사실이 아니라 네. 거의 뭐 라쇼몬급의 아니, 봤다는데 아니, 심지어 그게 12월 4일 정말 기억이 생생하던 그날 그렇습니다. 즈음에 장 기자님이 저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희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같이 있어요. 어. 그런데 왜 그럴까 영상을 생각을 샅샅이 찾아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뭔가 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감춰야 될 야. 진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어쨌든 당시 행적이 너무 이상해요. 근데 예. 특검팀이 이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경향신문 기자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자기 그 얘기하고 저한테 마이크 상당히 불안하고 위축되네요. 아니, 그래도 힘내 뭐, 위축되면 예. 안 돼. 반론 다 실어드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니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원내 지도부가 자기들끼리만 삼삼오오 다닌 게 아니고 그 원내에 있는 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당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심지어 지난번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당직자들의 휴대전화가 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던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원내에 보고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테고 실제로 동선을 왜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적어도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면은 분명히 이제 올바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겠죠.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마치 이게 많이 탄압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대통령과 일부분에라도 내통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운 측면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문제라는 것들을 결백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받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사항이라든가 행적과 논의사항들을 명명백백하게 그 조사실 앞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합니까? 거릴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 자료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배포하고 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국회 CCTV가 다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뭐 당연히 피의자 신분일 것 같습니다. 피의자 왜냐하면 압수영장이 신분, 집행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을 방해하면서 내란에 협조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의총 장소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늘 그 경향신문 보도에 보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고 한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아마도 대목도 특검이 살펴보는 것 보는 같아요. 법리 구성이라는 것은 예. 그게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당 대표였던 한동훈의 그런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법리 구성을 아마도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자체는 지금 특검 소환에 대해서 출석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몇의 의원들은 또 이제 그 다른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남은 조사라는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이 좀 조속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생각할수록 그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지 기자 갑자기 조용하네요.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피의자이고요.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만이 아니라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혐의여서 예. 이게 확인이 되면 정말 큰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나도 기억 안 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려고? 의리.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내홍에 빠져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 과연 이게 이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일 건데요. 피해자를 다독이고 그리고는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지 매조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자 쪽 대리인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삐끗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좋은 카드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의원들 다수가 조국 대표를 원했다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설명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총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실제로는 이제 조국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도 의견이 처음에 양립을 하다가 결국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제 기운 것 같은 것이 결국은 이제 격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 사태를 통솔하고 전당대회까지 뭔가 막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구할 만한 구원 투수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국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원들도 상당수가 어쩔 수 없다. 조국 대표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조국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란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국 대표가 짊어지는 무게가 굉장히 큰 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진 것도 조국 대표가 이 문제에서 알았냐 몰랐냐 어떤 식의 지시를 내렸냐 마냐로 이제 귀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깔끔하게 그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미래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결국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비대위원장 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그 가는 것만이 조국혁신당이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신생 정당으로서 역할을 한 것과 좀 대비돼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지혜롭게 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고발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못 가나요? 미국도 못 가, 막 고소당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그래도 진실을 위한 걸음, 이 대장정은 멈출 수가 없다. 예,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